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4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6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좋은 분들이 오셨네. 네? 아하, 에너지 좋을 일이 있는 거구나. 자, 오늘은 코너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동안의 헌재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탄핵 이후에 대한 이야기.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면 전부 다 삭제. 자, 먼저 헌재 미스테리. 왜 미뤄졌을까? 가장 유력한 설은 이재명 선고 때문이다. 이재명 그죠? 선고를 보고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점이었죠. 그거 보고 결정하라는 용산 또는 국힘의 지원 요구가 보수 재판관들에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고 있었죠. 그날까지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7대1. 자, 양지열 입장. 기분들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7대1 맞췄잖아.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그거 기각된다는 거는 맞출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7대1 맞거든. 인용 하나였어. 그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이 계속 지적했잖아. 윤상현 의원이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내통 정황을 잡았다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날 선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날짜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월 11일 선고 시나리오가 애초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4월 11일 날 선고하려고 진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4월 4일로 바꾼 거는 민주당이 태도가 강경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만만히 보았던 이 시민들이나 이 진보 쪽 사람들이 막 그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 선거도 무죄로 나와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될지 몰랐다. 3월 26일 날 유죄 나고 대법이 대선 전에 유죄 확정 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선 기간에 날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대선 중에 대선 후보를 날리느냐. 걔네들은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야. 그러기 위해서 대법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헌재 선고를 4월 11일까지 최대한 밀어놓자. 이게 애초 시나리오더라고. 윤석열 공저로 들어간 책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세상인가? 4월 10일부터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를 그렇지. 딱 맞춰가지고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 시나리오가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 검찰 하루 만에 선고했거든요, 대법에. 그리고 하루 만에 송부했어. 우리 사법 역사상 제일 빠른 거야, 이거. 그리고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해가지고 빨리 결론 낼 거다. 이게 언론에 나왔단 말이야. 조희대가 대선 개입한 거야, 이거. 조희대 탄핵해야 돼. 금요일 결과 보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보수 헌재 재판관들도
4월 18일까지 미루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을 거야.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들 가만두겠나. 그럼 막 헌재 재판관 탄핵하고 헌재 끝장나는 거지. 실제로 재판을 진행 그렇게 다 해놓고 선고를 안 하고 나가는 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요건 신효연 교수님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용산과 국힘의 속내가 달랐을 거라고 봐요.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용산은 3월 20일 날 이재명 유죄, 4월 11일 날 복귀, 그렇죠. 그리고 책 막 사인 이거였고 국민의힘은 3월 20일 날 이재명 유죄, 아 조기 대선 할만해. 네. 그럼 난각병들 막 튀어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 윤석열은 탄핵돼도 돼. 이렇게 이해가 갈렸을 거야 아마. 탄핵돼야 돼. 돼야 되는 그래야지 거지. 대선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탄핵돼야 돼. 그래서 권영세가 윤석열 찾아갔을 때 윤석열이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아니면 대표로 온 거야 했더니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했더니 지랄했다는 거 아니야. 30분 중에 25분을 이제 혼자 얘기했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더 이제 혼내듯이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안 그 좋았다는 이유가 거죠. 당 대표로 온 거야, 개인 개인 자격으로 자격으로 온 온 거야. 거야. 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한남동에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용산도 알고 네. 그래서 대표로 와가지고 어떻게 입장 정리해서 가져온 거야?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3월 26일까지는 정확하게 그 진영의 이제 이해관계가 분명히 일치했던 거죠. 진영이 네 갈래인데 윤김을 포함한 극우 세력과 국회 권영세, 권성동을 포함한 이제 국민의힘 세력 그리고 대권 주자들 그룹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조중동 이 레거시 미디어에 이들이 이제 그동안 26일까지는 완전히 일치했는데 딱 그날 이제 불의의 일격을 맞은 거죠. 특히나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보수 사법 카르텔이 황당하게 이제 지금 작동을 안 한 거를 이제 확인한 거야. 예, 확인하게 된 믿어 거죠. 의심치 않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막 갈리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가요. 지금 얘기해도 돼. 그리고 국힘- 만약 네네. 기각되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라질 것 같은데. 방송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 수 우리가 있어. 없어질 것 같은데. 집에 못 가 이제. 응? 여기 살아야 우리 돼. 직원들 여기 살아야 돼 다. 살아야 씨발. 돼. 나도 재워줘요 오면. 국힘에서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자기들은 승복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뭐 윤핵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 승복할 테니까 당신도 승복해라. 걔네들 내심은 이재명만 날리면 대선 해볼만 하고 자기들이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그때 날리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흐트러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네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룹 중에서 이제 국회 그룹은 만약에 지금 탄핵이 된다, 대다수는 빛의 속도로 손절을 하는 쪽으로 가고요. 초선들을 앞세워서 일종의 통합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로 쇄신하는 척하면서 이 대선 기간에 대비하는 이런 논의들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4월 18일 썰이 왜 나왔을까? 이재명이 무죄가 나온 거야. 걔네는 100% 믿었어요. 부산 엑스포처럼 믿었어. 그 이외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었어. 주진우도 그렇게 추진했고 나도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없다. 가능성은. 오히려 올려치기 할 수 있다. 100만 원에서.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4월 18일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권성동이 월요일 날 갑자기 4월 18일 지나서도 윤석열 목 2명 추가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윤상현도 화요일 날 2명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여기서 다시 용산과 국힘의 이해가 접점이 생긴 거예요. 같아졌죠. 조기 대선하면 이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지가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석열 복귀냐. 국힘도 윤석열 안 좋아해, 씨발. 그래서 4월 18일 설이 나왔는데 그걸 민주당이 눈치채고 뉴스공장도 눈치채고 모두가 다 눈치챈 거야. 이 씨발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전까지만 해도 4월 11일 설이었는데 그래서 4월 4일을 말했던 거고. 예, 맞습니다. 한동훈마저도 이제 봉합하자는 메시지를 또 박정훈 의원이 막 내잖아요. 무죄가 나오니까
조기 대선이 한동훈 측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세 축에서 대선 주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도 마구 분화가 된 게 이제 한동훈도 이재명 대표가 아웃이 되면 본인이 가장 해볼 만하다라고 다 계산을 하고 펀드레이징까지 다 해놨다. 뭐 이렇게 오세훈 할 정도로. 날라갔잖아, 사실상. 네, 오세훈이 이제 날라가고 오세훈 캠프가 해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오도 한때는 김과 잘해서 어떻게든지 본선 경쟁력 내가 더 세다 이거를 입증하면서 후보가 돼보려고 이제 김측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친김과 친한 세력이 한판 붙었었죠. 요거는 명태균 씨 그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친김이 누구예요, 지금? 김건희 세력. 검찰 내 김건희 나는 세력. 전혀 모르는 얘기라서. 근데 오세훈은 사실상 지금 날라갔다고. 날라갔는데 자기는 날라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본인은 아직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무혐의 처분 나온다더라. 이렇게 돌려요. 캠프가 해체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오세훈은 명태균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치. 토지거래 허가제 했다가 3개월 만인가 다 싹 34일 만에. 네, 34일 만에 3개월이 됐나? 거기는 34일 제정신이 만에. 아니더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뭐냐면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없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치면 빵점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연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조기 대선 하면 심지어는 감옥 가게 생겼다. 이러니까 시험이 연기되기를 바란다. 그 캠프 해체설 이거는 뭐예요? 캠프 해체설은 오 시장이 아주 믿고 신뢰하는 아주 가까운 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모는 직원을 꽤 하는 참모입니다. 이 참모가 출마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미 좆됐어요. 그랬는데 그 캠프 해체설 가지고 둘이서 싸웠어요. 한 캠프하고 오 캠프하고. 그래가지고 한 캠프하고 오 캠프는 왜 싸웠어?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오세훈이가 제일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네 이제 어차피 다 안 되니까 이제 찌그러져 이제 이러는 거고 오세훈 측에서 아직까지 안 끝났어 니네나 찌그러져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중인데 한 캠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이렇게 올라갈 게다가 자기네들이 그동안 보였던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 지금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흡수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네가 좀 세게 움직이려고 지금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팀에서 니네 찌그러져 있어. 근데 내부에서 이거 이번에 끝났어. 다 우린 그만둘 거야라고 이제 그만두는 그룹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오세훈 캠프 내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들끼리 끝이다.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검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끝났다. 네. 이번에 포기하시죠 하고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 한동훈 캠프는 어쨌든 명태균 때문에 그래도 오세훈은 죽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아직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번에 안 될 걸 아니까 이번에는 그냥 연습사만 나가면서 차차기를 노리겠다. 연습사만 나가보자. 와해설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요. 네네. 없지 특히 이제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이 바뀐다 그래서 금방 자르지 못하는 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요즘 세상엔 그런 참모들의 이해관계는 확연히 갈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당신은 가도 나는 이 보직이 있는데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은 다들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만두고 캠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두시오. 우리 자리 보존하겠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도 오세훈 쪽에서는 우리가 제일 경쟁력이 세다고 생각해요. 안 나머지 된다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내일 생각해? 시험 치면 빵점이야. 이런 세력들이 4월 11일 날 윤석열을 탄핵시킬 세력들이었어요. 이재명만 날아가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 이재명이 갑자기 날아갔어. 진짜 해볼 만한데 국민의힘 대선판이 막 뜨거워지고 막 후보들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윤석열과 국힘의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국힘을 안 믿어. 권영세 왔을 때 너 대표로 왔어? 개인적으로 왔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맥락은 그거고. 근데 이제 민당에서 눈치챈 거야. 4월 18일 넘어가려고 하니까 국무위원 줄탄핵 나오고 막 전원 탄핵, 막 헌재 재판관 탄핵 나오고 막 국무회의 무력화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보고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막 뜨끔했다는 거야. 네, 질문 있어요. 진짜 내란 하려 그랬지. 아니 이거 진짜 윤석열 기각 때문에 하려 그랬지. 솔직히 말해봐. 자, 이거 먹고 합시다. 이게 지금 그릭 요거트 윤성훈 평론가님의 진짜 원픽. 윤석원 평론가 왜 안 나왔어? 노영희 변호사는 아무도 안 나왔구나.
일단 미모로 내가 경쟁이 된다 이거죠. 해도 괴롭히니까. 억울하다. 이번에는 그냥 발사믹이 아니라 과일 발사믹입니다. 라즈베리 발사믹도 있고요. 레몬 발사믹도 있고요. 석류도 있고요. 블루베리도 있고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이 뭐냐? 이게 기한 임박 상품. 기한 임박 상품은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파격가. 정말 이런 거 기다렸잖아요. 안 사고 기다리다가 기한 임박 되면은 얼른 구비해가지고 빨리 먹는 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한 임박, 좀 덜 임박, 그리고 많이 남은 거. 다양하게 구매를. 많이 임박, 덜 임박. 네. 다양하게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릭 요거트랑 같이 조합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죠. 이게 그냥 발사믹이 아니라 네, 조금씩. 왜 줬어? 잡숴봐 빨리 합시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보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임박은 네. 60% 오프야. 그래갖고 38,400원이야. 근데 유통기한이 좀 남은 임박은 45% 해가지고 52,800원인 거예요. 나 같으면 60%짜리 산다고. 기한 임박 좋네. 기한 임박 좋네. 아니, 파면 기한도 임박. 야. 자, 잡숴봐 한번 던져주세요. 여러분 드셨으니까 함께 합시다 우리. I say 잡사, you say 잡사. 예. 분명 이거 하려고 사법시험을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할 때마다 부끄럽다 이거. 약간. 맛있다 어쨌든. 텅비한 비대. 저거 볼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자,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후기를 확인하세요. 저 말은 맞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자, 산삼 대상 1+1+ 알파. 뜨거운 겨울은 지나갔지 않나? 자, 이 요새 산에서 저렇게 키우더라고, 몇 년간. 7년간 키운대나? 예. 자, 후기를 확인하시고. 안녕하세요.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주변에 꽃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만난 것 같습니다. 와,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쩌지? 번호를 물어볼까? 저기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1800-9222요. 1800-9222. 이게 핸드폰 번호라고요? 아니요. 착한 콜 꽃배달 번호예요. 아니, 왜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이 번호를... 꽃을 배달하면 주문 금액의 5%씩 기부가 되거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 이거 광고구나. 착한 콜 대리운전은 수도권 1800-9998을 눌러주시면 콜당 500원이 기부됩니다. 착한 콜 퀵서비스도 있습니다. 수도권 1800-95668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검색창에 착한 콜만 검색하시면 모든 서비스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서비스. 저도 언젠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눈치를 채고 나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다 나왔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재 니들 내통하고 있지. 그런 얘기도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내통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황이 일부라도 만약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재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고를 해도 안 먹혀요.
나라가 결단 나는 거예요. 그거 압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재 긴장도 엄청 올라가고 보수 재판관들이 애초에 시나리오 4월 11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못 버틴다. 이런 컨센서스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 그때 헌재에서 국회 왔다 박살 났거든. 사무처장이 와가지고 박살 나고 그리고 뭐 전원 탄핵 나오고 헌재 재판관 탄핵 나오고 막 그러면서 4월 11일까지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헌재 사정이 변한 거지 이제 내부적으로 긴장도가. 재판 연구관들 있잖아요. 그 보좌하는 연구관들이 원래 이제 편제 정원이 한 60여 명인데 더 추가로 파견받고 그래서 70여 명 좀 넘는가 봐요. 근데 TF에 차출된 그 윤내란 우두머리 건으로 차출된 분들은 어차피 이제 지퍼를 잠그고 있는 거니까 저긴데 그 나머지 연구관들 사이에서 이제 점점 말이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주목해서 들은 게 실제로 재판관들이 연락도 받고 전화도 하고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렇다면 이건 내통을 하든 비밀이 밖으로 새나오고 삐져나오고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불만을 제가 들은 게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촉을 세워서 이제 매일 물어봤죠. 근데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누구랑 전화했냐? 민주당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의 친한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했는데 안 받았대. 그러니까 이쪽은 전화를 안 받아. 이쪽은 전화를 한두 명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끈끈하게 친한 관계에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뿐더러 리턴콜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내 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쪽은 이게 되더라는 거야. 전화를 받는다는 거지. 네, 전화를 받고 시간은 끌어줄 수 있다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게 협의가 된 것으로. 판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태도 모델이라는 게 있고 전략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태도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졌으니까 이런 판결을 할 거야 라고 그 판결을 분석하는 게 태도 모델이라는 거예요. 전략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사법제도, 이 제도에서 계속해서 이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냐. 태도 모델에서 제도 모델로 이게 넘어가는 다이나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마음으로는 이쪽으로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장벽은 쓰기가 어려워. 진짜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이러다가는 환사들은 6년 끝나고 나면 가면 또 무슨 뭐 전관이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 평생 1988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헌재가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사라져, 있는데 그러면. 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략 모델로 바꾸는 거지. 만약 다수 의견이 인용인데 내가 소수 의견을 태도 모델에 따라 쓴다. 이랬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헌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제도 모델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 갔다. 결국은 5대3 되더라가 아니라 5대 물음표에서 결국은 저는 8대0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풀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태도로 막 달려들었잖아요. 모두가 달려들었죠. 막 달려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태도 모델에서 전략 모델로 이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을 바꿔간 게 아닐까.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몹쓸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들에서 더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기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요. 다만 해줄 수 있는 맥시멈이 지연 플러스 한덕수 결정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 초라해요. 이게 이제 이 민주당에서 확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실효도 없어졌잖아.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는데 그러면 뭐해? 그러니까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큰일 나겠는데 제도적 정치적인 조건 하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랬을 때는 8대0이다. 우리 의원님하고 변호사님의 이제 법률적인 고급진 이론이고, 네. 저는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헛소리란 얘기지. 저는 이제 현실 모델로. 현실 모델. 아까 이제 제 세력이 3월 26일 무죄 전까지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처럼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대3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가려면 지휘부가 있잖아요. 최고 정점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김윤
윤김 말고 김윤. 네. 최고 정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딱 무죄가 나면서 김 누구요? 난리가 난 게 이들이 이제 플랜 B를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플랜 B는 제 세력을 다 만족시킬 때 이들이 다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예를 들어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도 이제 마구 갈라지기 시작하고 조중동도 사실상 갈라져서 5대3 리크를 한 게 어딥니까? SBS에서 했죠. 그러면서 5대3을 했던 의미가 야 우리도 시간을 좀 다오. 시간을 갖고 같이 협의를 좀 더 하자. 결론적으로 이 제세력을 다 만족시키는 플랜 B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요. 이제 본인들을 개런티할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런 현실 모델입니다. 아니 그게 전략 모델이에요. 아, 그게 전략 그게 전략 모델. 전략 모델이든 현실 모델이든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사이에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저녁에 이 현대 재판관들 8명이 평의를 했다는 거 아니야. 화요일 날 아침에 발표했다는 거는 월요일 날 저녁에 사실상 결론이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용산이 몰랐어. 윤상현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해야 된다는 말을 이 발표 2시간 전에 했어요. 윤상현이 모르면 용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4는 헛소리인 거야. 그리고 날짜가 잡힌 건 5대3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우리 신장식 의원입니다. 네.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준석 선거 때 한 사람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5대3이다 진짜로. 그러면 40여 개 와야 돼.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그대로예요. 더구나 대통령 탄핵이잖아. 더더욱이 못하지. 40역을 가처분해서라도 임시지휘를 줬을 거예요. 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5대3이 아니고 제가 그걸 5대0라고 표현했는데 3은 의사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힌트는 또 있었어요. 4월 18일까지 임명 안 하면 민주당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랬더니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런 거 신경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사실 그걸 원하는 헌재 재판관은 없을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딱 정확히 말했어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안 가게 만들겠다. 끝내가지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겠다. 그 5대3이 아니라 5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3명 제로 였던 거야. 그게 월요일날 저녁에 드디어 밝혀진 그렇지. 거라고 봐.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그때 김정원 사무처장을 정말 잡돌이를 했잖아요. 뺨을 그냥 홀에 쳤어 이렇게. 사실 원래 그때 처음에 그 사무처장 불러가지고 얘기한다고 법사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쓸데기 없는 짓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탄핵시켜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무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드러났고 이 사람 되게 공포심을 느끼면서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지. 돌아가가지고 회의했겠지. 그 사람도 판사예요. 그 사람도 되게 고위공직자예요. 장관급이야 그 사람도. 돌아가가지고 혼자 재판관들한테 이제는 선고를 해야 된다고. 안 된다. 민주당 미쳤나 보다. 내가 김어준이 시켰다더라. 그때는 미친 걸로 보여야 돼. 어? 걔네들은 진짜 미친 걸로 보여야 그래, 된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인해 전술 한다 그랬잖아. 한 명씩 한 명씩 맡아라.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거는 8대0, 7대1, 6대2. 셋 중에 셋 중에 하나라는 하나예요. 얘기예요.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거 말고 4대4도 있어요. 논리적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4대4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뭐 그러면 이건 안 나가니까. 그 4대4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미래는 없어 우리에게. 없어. 이 방송은 안 나가 4대4면. 걔네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3명까지는 되는데 1명을 더 땡겨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3.5라느니 막 2.5 뭐 처음에 2.5, 3.5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유하고 압박했단 소리야. 회유는 아마 테러 같은 걸로 했겠지. 테러 당한다 너. 아니지 압박은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압박은 로펌에서 평생 떼돈 벌게 해줄게. 그게 회유지. 그게 바로 정신 차려 김어준. 아니 그리고 그 로펌 어딘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제일 유명한 그 로펌. 회유 압박 들어가고 그게 먹혔다고 생각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들어갔어 이게 3.5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얘네 자리 보존해줄게 이러면서. 그게 4대4의 근거예요. 그런 노력을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연 작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3명이 보조를 맞췄다는 거거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영식 주심이에요. 주심이죠. 기수가 제일 높아요. 이 사람은 4월 18일 지나면 헌재 소정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그 기수도 높고 나이도 많고 강한 사람이에요. 성향이. 판사가 세상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심이니까 자기가 지연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연시켰을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남자라는 설도 있고. 근데 정영식이 지연시키지 말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보였으면 지연 못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내용상 의견 통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처음으로 공개한 거는 월요일인 것 같고 근데 소통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지막 찜찜은 뭐냐면 6대1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날짜를 확정해서 발표한 건데 그때도 6대2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6대2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2명이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6대2였을 때 그 2 중에 정영식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아니 근데 평결이 끝났어요. 만약에 6대2 중에 정영식이 없어. 그러면 인용이야. 그럼 거꾸로 2가 8로 붙지 않았을까? 8로 가겠지.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절차로 보면 평결이 끝났어요. 손을 들었기 때문에 평결이 끝났고 만약 진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느 한 분이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마지막 그 4월 4일 날 11시에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평결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끝났어 이미. 나 그때 손 들었는데 네. 나 옆으로 들었지 않냐? 나 마음 좀 바꿨어. 6대2인데 기각으로 바꿀래. 아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평결이 끝났기 때문에. 평의는 계속할 수 있는데 평결까지 하고 나면 평결은 어떻게 하냐면 평결은 순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막내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임명받은 사람이 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선, 조한창 2명부터 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기각, 나는 인용 하고 맨 끝에 문영배. 인용 손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내부터 한 명씩 손드는 거예요. 막내부터. 문영배 재판관까지 딱 해서 그러면은 평결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 선고하는데 마지막 사인을 못한다 싶으면 문영배 대행이 대신 사인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럴 정도로 끝난 사건이에요. 손을 드는 순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구두로 확인했고 평결이 끝났다는 것은 그 몇 대 몇은 확정이 됐다. 확정됐다.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아침 사이에 바꿔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밭글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설득해서 6대2였는데 다시 5대3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한테 물어봤어요. 6대2잖아요. 그러면 6대2에서 7대1, 8대2 빵으로는 갈 수 있는데 거꾸로 5대3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밭글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현혹되지 마세요. 자, 거꾸로 못 가는 이유는 뭐랍니까? 결론이 뒤집히잖아요. 평결로 끝났어. 최종 결정문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6대2 중에 정영식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8대0으로 갈 수도 있다. 3명이 의사를 모두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정확하게 밝힌 건 그때가 처음일 거라고 봐요. 내통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인용이 확실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 바보가 어딨어. 근데 지연까지는 됐고 지연까지는 정영식이 오케이 한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6대2였어요? 근데 정영식이 그 2가 아니야. 인용이야. 그걸 처음으로 확인했어. 2명이. 그럼 2명이 8대0이죠.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쨌든 2명이 흔들릴 수 있잖아. 이래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 무죄가 중요했어요. 그거는 결정적이었어. 이재명 대표 무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3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흔들려가지고 나 조금 기다려봐봐 좀만 있어봐 이제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상황극 같아. 이랬다는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나머지 2사람도 움직였다는. 그러면 정영식이 아니지. 그 돌아선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상상을 해보세요. 자, 평결을 시작을 했어. 그럼 제일 먼저 정계선, 조한창부터 시작. 잠깐만, 우리 거업이 졸고 있어. 저 이따 다른 방송 가서 이 소스로 얘기하려고. 아, 외우고 있구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 왜냐면 내가 여기서 말을 꺼내면 내 말이랑 섞여서 기억이 안 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말하려고. 예. 감쪽같이 얘기하려고. 남천동 가서 얘기하려고? 아니, 오늘 남천동 가는 데는 아니고 다른 데 갈 건데 미리 얘기하면 거기 가서 댓글 달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주진우도 그랬어요. 주진우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자기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주진우 의원. 네, 주진우 의원이요. 자, 네. 주진우 기자를 말할 때는 예. 모질한 주진우라고 해줘. 아니 근데 모질한 걸로 치자면 만만치.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잘 자요. 이재명 절대 무죄 안 나옵니다. 그렇지. 라고 썸네일까지 봐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왜 주진우가 그 말을 한 게 제가 내도록 찝찝했냐 그러면 걔가 1심을 맞췄어요. 맞아요. 1심에서 징역 1년 나올 거라는 걸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뭔가 진짜 아나보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냥 싹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진우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선고 나오기 전에도 권성동, 권영세 둘 다 이재명 대표한테 결과 나오면 승복하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들이 나중에 승복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치. 헌재 재판관 회유 압박 이게 가능한 애들이 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는 거 몰랐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4대4는 다 헛소리라니까. 그거는 윤석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 지지자들 계속 뭉쳐놔야 그러니까 모 방송인하고 한번 찌라시를 한번 써보자 우리가. 써서 몇 군데 돌렸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2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개나 새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럴싸하면 믿고 싶으면 그냥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거야. 제 생각엔 헌재 재판관들은 인용을 하려는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그 몇 분이 침대 축구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 2심 발표 이후까지는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예. 저는 존경하는 헌재 소장님, 침대 축구하려는 그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이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마지노선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은 확실하게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문영배 재판 소장 대행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게 중앙일보 그 유료 버전에 딱 그 기일 지정하고 나오면서 연구관한테 딱 이거 이제 공지해라라고 하면서 그래 됐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됐나라고 하니까 보수에서 일제히 깽가리를 치면서 거 봐라 지금 문영배가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냐라고 따지는 거다 해서 기각이다. 그거는 정말 정반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영배 재판관 조용조용한 분이거든요. 그냥 그래 됐어 이 새끼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연구관들이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선고를 잡고 나서 그래 됐지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렇지. 압력이나 회의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연 정도였다고 보더라도 지난주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그쪽에 여기서도 인정한 것처럼 동력이 확 꺾어버렸어요. 그거를 일치 단결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예. 저번 주부터 극우 유튜브 조회수가 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영문자로 된 방송국들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제작비를 다 대주는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을 때 조회수가 일정 수준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협찬사에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럼 방송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때 뭐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예. 돈 주고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그 그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런 걸 막 잡아내는데 그것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유튜브들이 조회수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던 것도 저는 사실 그때부터 아니 아무것도 방송에 내용이 없는데 이거를 아무리 이게 좀 떨어져도 이걸 재밌게 본다고? 근데 근데 갑자기 지금 떨어지는 거 그걸 안 돌린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정확히 말을 해줘봐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아니 저런 게 작동을 했었다라면
그것조차도 작동을 못 시킬 정도로 돈이 내부에서 없다. 돈이 없다. 저희가 돌린 게 아니니까 그건 모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이게 압력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건 뭐 무조건 8대0이고 더 미뤄질 이유도 없었고. 내부 분열 상에 대해서 지금 막 민감하니까 또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고 많이들 하는데 저들도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쫄아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게 날짜가 확 잡히니까 조땡땡 재판관이 돌아서서 확 그랬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한동훈이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그 조땡땡 재판관을 임명할 때 당 대표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빨리 하라고 한동훈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거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막 실제로 그 대법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또 막 연락을 시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날짜가 잡혔으니까 이제 날짜 잡혔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무도 전화 안 받겠지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이데일리 같은 데서는 문영배 문재인 집안 사람이다 이따위 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신박하다. 같은 집안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니까. 채널A는 4월 4일로 잡힌 이유가 4대 4. 4라서 그렇다. 아니 김복형 씨랑 김어준 씨랑 같은 집안 아니에요? 저기도 그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뼈만 추리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럼 뼈만 추려도 인용은 인용인 거잖아요. 그 물론 인용이지. 난 됐어 그럼. 난 됐어. 그 정도면 돼. 또 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월요일 날 저녁에 무영배 소장이 얼굴이 안 좋았다. 무슨 고성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도 썰들이 있어요. 인용인데 고성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저는 고성에서부터가 사실 못 믿겠어요. 되게 재미없는 사람들이어서 고성도 제대로 못 질러요. 고성은 용산에서 들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 용산 쪽에서 들은 최신 뉴스는 거기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야. 뭐 5단 박근혜도 그랬으니까. 내가 처음 들은 이야기는 박근혜 7단이었어. 7단이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루머 중에 김건희가 그 군용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혼자 빠져나갈 길을 알아봤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하야설 한번 얘기해줘. 하야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절대 저녁이기 때문에. 절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윤석열이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탄핵되면 쿠팡에 방송 장비를 주문해서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제가 존경하는 정규재 선생님을 김진도 존경해야 돼. 조갑재 선생님. 그러니까 네. 유튜브 방송을 본인이 할 사람이에요. 분명한 건 이제 하루 전이라도 본인이 탄핵 파면이 확실하다는 게 캐치가 되면 분명히 외적 액션이 나옵니다. 이 사람 성격이 그걸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야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직접 부인을 했거든요. 요 방송은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요 방송을 여기 있는 사람만 내용을 알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요. 끝.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발사믹이구나. 오늘은 맛있지. 발사믹이 들어왔구나. 예. 저희가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만 있거든요. 오케이. 한정. 세일이구나. 오케이. 할인율이 다 다르네. 자, 대할인이구만.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생기는 각종 냄새, 골치가 드시죠? 방향제를 나눠보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을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 바로 바스 해치제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난다. 도망쳐. 엄청난 낙지가.
아주 멋진 렌트의 결사죠.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탈취에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 가스 탈취를 놔보세요. 딴지마켓에서 후기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이었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탄핵이 된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하나는 철학적으로. 자, 하나는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조기 대선 일정이 정해져야 돼. 박근혜 때 황교안이 5일을 버텼어요. 안 잡아주고. 근데 이자들은 훨씬 더 흉악하잖아.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잡아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잡아야 되는 거죠, 원래. 네. 법은 10일 이내인데 얘네들은 막 헌재가 위헌이라고 해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0일을 넘게 버티려면 어떻게 하느냐.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권한대행 소속 공무원들이 공고 업무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건 헌법적인 국가 대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 등이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면 있고 한덕수를 체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가 봐요. 그게 법치입니다. 박수! 그 다음에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을 주관하는 부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제 행안부인데요. 그러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등이 이 선거일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대법원 판결 중에 마베리 앤 메디슨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 위헌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일은 공고될 것입니다. 네.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탄핵 인용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는 50일 이전에 공고한다. 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10일이 지나면 50일 이전에 공고하라는 걸 충돌을 해요. 법률이. 네. 그럴 땐 누가 해석권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상위법이죠. 헌법 그렇죠. 우선이죠. 이렇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그 규범 간의 위계 질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하도록 한 헌법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15일을 버텼어. 네. 그러면 최소 5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45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국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짧으니까. 없다. 탁월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관저에서 안 나와. 박근혜는 이틀 있다 나왔어요. 윤석열은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충분히. 우리 네. 봤잖아. 법을 지키지 않는 걸. 한남동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국힘 대선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야 된다고 계속 어그로만 끌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즉시 박탈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하죠.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그 몇 명이 경호하는 것으로 버틸 수는 없을 건데 법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공적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단 점유하는 거 아니야? 네? 무단 점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체포 대상이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당신을 파면한다. 전과 후는 엄청난 질적인 변환들이 옵니다. 퇴거하는 게 의무인데 안 나올 경우 저분은 충분히 그럴 분이잖아요. 그렇지. 안 나올 경우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빨리 끌어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관용을 베풀어 줘요. 대개는. 어느 국가가?
대개는. 이분은 탄핵을 당하고 나면 국민이 이분을 권력에서 나온 걸 물질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저쪽 세력이 윤석열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법률적인 건 검토하되 정치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때 박근혜 당장 24시간 이내에 퇴거시키고 싶은데 나는. 24시간에 법에 순응하지 않고 법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물리력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그렇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물리력과 강제력으로 그러니까요. 집행돼야 됩니다. 일시적인 석방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법 앞에의 평등하지 않은 모습, 구속 취소되던 날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개선당문처럼 막 나왔잖아.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법 앞에 평등하게 집행돼야지 진정한 민주공화정이죠. 그래서 저는 24시간 정도만 허용할 수 있어요. 나는 좀 한 5일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할게. 5일이나? 안 돼, 5일은 안 돼. 5일은 안 돼. 가장 오래 봐주면 주말 사이에 짐을 싸고 나와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나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한덕수 변호사님 좀 한덕수. 네, 저는 한덕수 최악의 욕이야. 정신 차려 김어준. 한덕수 변호사님은 며칠까지? 한동수 변호사님은 며칠까지 봐주실 생각이십니까? 공장장님이 이제 기나긴 여정과 투쟁 속에서 많은 이제 피로감들이 이제 표현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24시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의 여유가 필요 없습니다.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같은 분이 공수처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나는 5일입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몇 달 동안 한 짓은 내가 기억하는 한 대법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런 사람은 탄핵해야 돼요. 사법은 본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진지한가요?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 그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을 정지시켰던 판사가 지금 법원장으로 인사되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도 기존의 고등부장들은 법원장에 안 가는 형태인데 또 가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이 된다면 정말 민주국가에 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거죠. 네. 근데 사유들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증거가 치밀하게 준비돼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았다면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됐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희대가 언제 확정하느냐 가지고 조희대의 머릿속에서 온 대한민국 전체가 운명이 결정나게 돼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발표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고 4일 전에 전원합의체에 대법원장이 회부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결론 낼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단 말이야.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야 진짜 노골적이다. 유죄가 났다면 조희대가 다음 대선을 결정한다라고 모든 언론이 났을 거예요. 관련해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왜 대법원이 있는데 왜 헌재를 만들었을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해진 만큼 법도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복잡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법 체계 안에 법 기술자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법 실증주의나 법 형식주의에 빠져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법률 내적 논리로 헌법을 지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를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탈정치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나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발언을 어지간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옷을 다 벗었어요. 이미. 우리 한덕수 또 한덕수래.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은 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해요. 마음대로. 근데 우리 박구영
교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공선법 관련해서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예요. 파기 재판을 하면 그거는 정말 사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파기 재판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전원합의체를 논의한다.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정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파기 재판은 대법이 그 파기 환송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을 유죄로 뒤집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파기 재판하라고 요구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일어났다는 사법부도 아니야. 처음 들어본 말인데 파기 환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도 있어요. 자판인데 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선고를 바로 하는 거죠. 불가능해. 나는 놀라운 게 국힘은 그걸 주장했어요. 어떻게 이걸 주장할 수 있었을까? 반국가 세력은 저쪽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진우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장하잖아. 조희대 대법원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지. 야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사실상 없어지는 거지. 판결이 날 때쯤 되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 결정돼가지고 뛰고 있을 테니까 민주당 후보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범야권에 대통령 후보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선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거야. 그런 걸 꾸몄던 거야. 대법원장한테 마지막 말도 안 되는 희망의 신호를 보내본 거죠. 요거 윤석열 탄핵 때문에 방송 나갑니다. 자, 그러면 철학자로서 탄핵 이유 이것부터 해야 돼. 법도 가장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법이 집행돼야 되듯이 철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볼 때 가장 이 사건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돼요. 자영업자.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김어준도 껴줘. 내란 사태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전체가 파괴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돈 1억, 2억 모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 이 내란 때문에. 첫째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그럼 곧바로 선거잖아요. 이때 선거가 끝나도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인수위가 없어요. 이번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이미 인수위에 준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내란 사태 때 생계가 파괴된 사람을 촘촘히 조사해서 가장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잘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달인이니까. 철학적으로는 뭐냐? 제가 정치 철학을, 법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징후의 밭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내란을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적에 집중해서 저것만 제거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처럼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윤석열을 제거하고 나면 검찰만 개혁하면 다 나아질 것처럼 상징투쟁이라고 그걸 하나의 투쟁에 몰빵을 던지는 것. 안 된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대선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이 유사한 경험을 김대중, 문재인 두 정부가 했다. 김대중은 IMF 환경에서 더군다나 다른 세력하고 연합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다음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것을 수행한 것보다 빛의 혁명이 요구하는 것을 10배, 100배 수행해야 된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IMF를 극복하기 위해 하면서 수행했던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질서, 김대중 정부보다 더 급진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문재인보다 더 완벽하게 청산하고 김대중보다 더 밝은 미래를 열자. 자, 요게 이제 쉬운 말로 한 것이고 어려운 말로 해봐요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또 열겠대. 윤석열이 내는 책 이름이 새로운 대한민국이야. 철학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 오염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을 고치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 우리가 어제를 업신여겨요. 이게 잘못된 개발주의예요. 성장주의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제가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꿈꾸자. 다른 것에서 차이에서 희망을 찾는 대한민국.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이 내란을 막는 빛의 혁명의 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달 이 말 들었구나. 한 3번 정도 들었다 그래요. 저는 탄핵 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부패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사심이 없는지, 그래서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가 들어와야 되죠. 진정으로 세상의 주변부에 대해서 손 내밀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뭐 검찰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근본적인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진정으로 농민을 알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의 아픔에 다가가고 있나요? 세상의 주변부에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감찰부장님이 급진적이시네. 굉장히 조용조용히 급진적이시네. 대법원장 안 되겠다. 윤석열이 파괴한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다 파괴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사회 부조리예요. 그 핵심이 뭐냐? 지배층의 동종 교배. 다른 말로 하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다 한 대학을 나왔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한 대학 교수한테 배우면 그 제자들은 다 생각이 비슷해요. 여러 교수들이 배워야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계보, 하나의 계통으로 승진하고 엘리트가 되고 지배층이 되는 질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의 심정. 저는 철학자로서 이 내란이 끝나면 지금 확인한 파시즘, 기이하게 만들어진 이 파시즘의 자양분을 제거하려면 교육이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된다. 거기에 나름대로 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자, 김어준 뉴욕타임스부터 10몇 년 동안 주말 방송을 해왔는데 방송을 녹화하고 나서 이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는 건 처음이에요. 자, 다음 주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끝!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